너는 2달이 되었다. 그리고 2달째는 배자가 태아가 되는 대단히 미묘한 이행기다. 너는 연골을 대신하여 골세포를 만들려 하고 있다. 나무가 가지를 치듯 손발을 뻗치고 있다. 그리고 너의 조그마한 발에는 이제 발가락이 생기고 있다. 우리들은 3달째까지는 각별히 주의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때를 넘기면 우리들의 습관을 되찾을 수 있다. 실제로 나는 편집장에게 심한 기관지염에 걸려 있다는 얘기를 꾸며댔지. 그는 그 말을 고지 듣고서 결국 여행은 연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증했다. 만일 사실을 알게 된다면 내 대신 다른 사람을 쓸지도 모른다. 자칫하면 나를 해고할지도 모른다. 그것은 나에게나 너에게나 상당히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누가 우리들을 구제해 주겠니? 특히 너희 아빠는 아무런 연락도 하고 있지 않다. 말려들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 거겠지. 그 사람에게서 느끼고 있던 약간의 사랑마저도 2차례의 전화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나의 눈을 응시하면서 얘기하기보다는 차라리 전화로 얘기하는 걸 선택한 사실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돌아가는 길에 들렀어야 했었다. 그렇지 않니? 그게 인간의 도리가 아닐까? 그 사람은 잘 알고 있다. 내가 이후에도 그 사람에게 결혼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지금까지 결코 요구하지 않았던 것을, 내가 결혼을 바라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후에도 결코 바라지 않을 것임을. 그렇다면 무엇이 그 사람을 못 떠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일까? 나를 베드에서 사랑했던 일에 대해서 죄를 느끼고 있는 것일까? 옛날에 조모님은 정말로 고백을 하러 간 일이 있었다. 신부는 조모님에게 다음과 같이 충고했다. 남편과 베드에서 같이 잠을 자는 것을 그만두시오. 그만둬야 합니다. 결국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남자와 여자의 진정한 죄는 베드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데 있다. 어린아이를 갖지 않기 위해서는 단지 순결하게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들은 말한다. 확실히 그렇다. 하지만 누가 순결하고 누가 그래서는 안 되는지를 결정하기가 좀 어려운 까닭에 우리들은 모두 다 순결하게 된다. 그리하여 지구는 노인의 혹성으로 모습을 바꾸게 된다. 번식이 불가능한 무수한 노인들. 한편 인간의 종은 멸망해 간다. 마치 화성을 무대로 삼고 붕괴한 경의의 도시를 배경으로 삼은 SF 소설과도 같은 것이다. 그 도시에는 환영만이 살고 있다. 존재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모든 것의 환영, 태어나지 못했던 어린아이들의 환영. 그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우리들은 모두 다 동성애자가 된다. 그래도 역시 결과는 마찬가지야. 번식 불가능한 노인들의 혹성.
붕괴된 도시를 배경으로 하여 결코 태어나지 못했던 아이들의 환영들만이 살고 있는 옛날 목련을 사랑한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다. 목련은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고 여자아이는 그것을 내려다보면서 하루 해를 넘기곤 했었다. 여자아이는 그걸 높은 꼭대기에서부터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녀는 그 앞마당에 접해 있는 집의 맨 위층에서 살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맨 위층에 있는 단 하나의 창에서 그것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여자아이는 대단히 작았기 때문에 목련을 내다보기 위해서는 의자 위로 기어오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자 엄마가 당황하여 여자아이를 붙들고 외치는 것이었다. 아우, 위험해. 떨어지겠다. 밑으로 떨어지겠어. 목련은 키가 컸다. 큼직한 잎사귀와 커다란 가지를 가지고 있고 이제 막 빨아낸 큼직한 손수건과도 같은 새하얀 꽃들을 피웠다. 그리고 상당히 높은 꼭대기에 있으므로 그 꽃을 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실 그 꽃들은 아무에게도 방해받는 일 없이 시들고 빛을 잃은 채 작은 소리를 내면서 땅에 떨어졌다. 여자아이는 그대로 역시 누군가가 하얗게 피어 있을 때 꽃을 따줄 것을 꿈꾸고 있었다. 그 꿈을 기대하며 창틀에 팔꿈치를 대고 손으로 턱을 괴면서 창에 바짝 다가붙어 있었다. 눈앞의 시야에는 집 한 채도 없었다. 다만 앞마당의 한 모퉁이에는 똑바로 치솟은 벽이 있을 뿐이고 그 지붕 위는 빨래를 말리는 노대가 마련되어 있음을 빨래가 바람에 펄럭거리는 소리로 알 수 있었다. 그러면 한 여자가 올라가서 그걸 바구니 속에 걷어가지고 내려오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여자는 올라오긴 했으나 빨래 걷는 일을 잊고 목련을 내려다보았다. 마치 꽃을 따는 방법을 살피고 있는 것처럼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겨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 사이에 빨래는 바람에 펄럭였다. 한참 후에 한 사내가 그 여자에게 다가가더니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녀도 사내를 마주 끌어안고 금세 두 사람은 바닥에 쓰러지더니 오랫동안 함께 몸을 떨고 있었으나 마침내는 들어누운 채 잠이 들어버렸다. 여자아이는 놀라고 말았다. 어째서 그 두 사람은 목련에 주의하여 꽃을 따려고는 하지 않고 노대 위에 누워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여자아이는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 두 사람은 몹시 화가 나서 미친 듯한 사나이가 나타났을 때 잠을 깼다. 그 사나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몹시 화가 나 있는 것은 분명했다. 그 사나이는
당장 두 사람에게 덤벼들었으니까. 사나이는 후다닥 일어나 달아나 버렸다. 그 다음 여자는 빨래 사이를 헤치며 달리기 시작했다. 그 여자를 붙잡으려고 그 사나이가 뒤쫓았다. 급기야는 그녀를 꽉 붙잡아 사나이는 무게 따위를 느끼지 않는 모양인지 여자를 번쩍 쳐들어 아래쪽 목련 위에다가 힘껏 내던졌다. 그 여자가 목련에 다다르기까지는 꽤나 시간이 걸린 듯이 생각되었다. 그러나 여자는 목련에 부딪혀 누렇게 시든 꽃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보다도 훨씬 더 둔탁한 소리를 내고는 나뭇가지 위에 걸렸다. 그 순간 가지가 부러짐과 동시에 여자는 꽃 한 송이를 힘껏 붙잡았다. 그리고 꽃을 소나기에 쥔 채로 땅바닥에 떨어져 꼼짝달싹도 하지 않았다. 그때 여자아이는 엄마를 불렀다. 엄마, 아줌마를 목련에 던져 꽃 한 송이를 땄어. 그 아이의 엄마는 달려와서 그 여자가 죽었다고 소리쳤다. 그리하여 그날부터 여자아이는 꽃 한 송이를 따기 위해서 여자 한 사람이 죽지 않으면 안 된다고 확신하기에 이르렀다. 그 여자아이가 바로 나였었다. 그리고 바라건대 가장 강한 것, 가장 권력 있는 것, 가장 관대하지 않은 것이 항상 이긴다는 것을 내가 이해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내가 이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건대 내가 배워버린 것과 같이 일찍부터 내가 이 사실을 배우지 말아주기를. 무엇보다도 그와 같은 현실에 맨 먼저 대가를 치르는 것은 여자라는 것을 굳게 믿지 말아주기를. 하지만 나는 정반대의 현상을 기대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 내가 유년기의 환상이라고 불리고 있는 저 순수성을 바로 잃어버리는 것을 나는 환영해야 한다. 내가 자기 자신을 지키고 좀 더 영리하고 좀 더 강해지도록 지금부터 너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특히 내가 여자라면 남자를 노대에서 내던지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이것도 또한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강제력을 가진 하나의 법률이다. 자신이냐 상대방이냐, 자기가 사느냐 상대방이 사느냐, 이것이 그 법률의 조문이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나는 여자는 남자보다도 선량하고 그 선량함 때문에 죽음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주장한 일은 없다. 좋고 나쁨은 중요하지 않다. 이 세상에서의 인상은 그런 것에 의존해 있지 않다. 폭력에 기반을 둔 힘의 관계에 의존해 있다. 살아남는 것은 폭력인 것이다. 너는 가죽구두를 신게 되겠지만 그것은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가 소를 죽여 가죽을 벗겼기 때문이다. 너는 모피로 몸을 따뜻하게 하겠지만 그것은 누군가가 모피를 빼앗기 위해서 한 마리의 짐승을, 아니
많은 짐승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너는 닭의 간을 먹게 되겠지만 그것도 누군가가 아무에게도 나쁜 짓을 하지 않은 닭을 죽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런 것도 진실이라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닭도 또한 누군가에게 악을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야채에 구멍을 내어 평온하게 살고 있던 벌레를 탐냈기 때문이다.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것을 먹는 것, 다른 동물의 가죽을 벗기는 일이 항상 존재한다. 인간으로부터 물고기에 이르기까지. 물고기도 또한 그들 사이에서 서로 잡아먹는다. 좀 더 큰 것이 좀 더 작은 것을 삼킨다. 그리고 새나 벌레도 역시 마찬가지다. 과연 너한테 나의 내일은 실현될 수 있을까? 나는 그걸 의심하고 있다. 몇 세기고 몇 천년이고 사람들은 내일을 믿고 내일이 되면 자식들이 자기들보다도 좋은 상태에서 살 수 있기를 기대하며 자식들을 세상에 낳아놓는 것이다. 그리고 그 좋은 상태란 기껏해야 비참하게도 스팀의 획득으로 끝나버리고 만다. 그래, 스팀은 날씨가 추울 때는 위대한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절대로 너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을 것이고 절대로 너의 자존심을 지켜주진 않는다. 스팀을 가지고 있으면서 너는 폭력, 고통, 협박에 굴복해 나간다. 그리고 내일은 허위인 채로 끝난다. 무보다도 나쁜 것은 없고 고통도 죽음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태어난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나는 첫머리에서 말했다. 내가 자라면 자랄수록 나는 걱정이 된다. 처음에 나를 고양시켜준 열광, 진실 속에 진실을 붙잡았다고 하는 자랑으로 가득 찼던 확신은 거의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의심을 품으면서 나는 더욱더 몸을 소모시켜간다. 사람을 혼란시키는 이 의심은 조수에 들고 빠지는 것처럼 다가왔다가는 빠져나간다. 때로는 너의 존재의 물가를 파도가 와서 뒤덮어버리고 때로는 바위에 파편을 남긴 채 후퇴해간다. 나는 너의 용기를 꺾어놓자느니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자느니 하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나를 믿어주기 바란다. 나는 다만 나 자신의 책임을 너와 함께 나누어 가지며 너의 책임을 너 자신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싶을 따름이다. 나는 아직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있다. 생각을 고쳐먹을 시간조차도 가지고 있다. 가령 조수가 차있든 빠져있든 간에 나는 나 자신에게 관한 일은 이미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너는 어떤지 모르겠다. 한 사람의 여자가 목련 위에 내던져지는 꼴을 바라볼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지, 필요하지도 않은 아이들의 머리 위에 초콜릿이 뿌려지는 걸 바라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나는 이미 너에게 물었다. 지금 당장 나는 너에게 묻기로 한다. 감히 다른 사람의 팬츠를 빨아주고 내일을 어제와 똑같다는 것을 발견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느냐고. 모든 어제는 내일에 직결되어 있고 내일은 모두 다 하나의 획득으로 어떤 곳에 존재할 그러한 너에게. 세계는 변하긴 하지만 여전히 원래 그대로의 상태로 계속해 나간다고 하는 최악의 현실을 미처 알지 못하는 그러한 너에게. 주일이 지났다. 너는 감동적인 속도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보름 전에는 너는 길이가 3cm가 안 되고 무게는 4g도 안 되었다. 지금은 길이가 6cm, 무게는 8g이다. 이미 연골과 교체된 뼈가 너의 인간으로서의 골격을 형성하기 시작하고 있다. 너의 늑골은 그 끄트머리가 각각 이어붙고 있다. 그것은 영락없이 외투와도 같다. 너의 몸의 전면에 단추가 잠겨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너의 알은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도 날이 갈수록 자꾸만 조붓해지고 있다. 금세 그것이 불편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오늘 아침 나는 너하고 싸웠다. 내가 화를 내고 있었을까? 일종의 히스테리가 나를 사로잡았다. 나도 나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누구든지, 심지어는 너에게도 그것을 업신여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너에게 말했다. 너는 나를 몹시 화나게 만들었다. 이젠 그걸 참을 수가 없다고 소리쳤다. 내가 하는 말이 들리니? 내가 눈을 감은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너는 내가 하는 말에 주의를 하지 않고 일종의 무의식 속에서 몸을 흔들고 있는 것만 같아 견딜 수가 없다. 일어나려무나. 자,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니? 그럼 이리 오려무나. 내 곁으로. 머리를 이 베개에 기대고 말이다. 나하고 같이 잠들자꾸나. 끌어안고 말이다. 나하고 너, 나하고 너. 우리들의 베드에는 절대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